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주택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보십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보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파트가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다. 아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공급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제한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하에 따른 어떤 목표가 서 있죠.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겠다. 분양가 상한. 제와 아닌 주택이 같은 지역에 있어도요. 한 평당 보통 한 200 정도의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딱 나오면 첫 번째 상한제 제한 대상 주택이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대상 해서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그 대상 주택이랍니다. 일반 공급 대상, 이 말은요, 특정하지 않고 널리 공개 모집한다는 말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이 공공택지에서 탄생되는 특은 다 분양가 제한이 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고요.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입니다.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일 때는요. 자, 분양가 제한 등이 필요하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한 지역, 요 안에 있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 발생한다. 그런데 요 정책이 나온 지가 2년 되었는데 지정 곳이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그럼 그 대상 지역이 어느 곳이 될 수 있냐라고 딱 보니까요. 대상 지역이 딱 보니까 일단은 아파트만 평가합니다. 딴 건 평가 안 합니다. 아파트만 평가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에 무엇을 평가를 한다랍니다. 해가지고 보니까요. 일단은 가격의 상승률이 특정 장소가 10% 이상 뛴다라고 할 때 대상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거래 발생량이 보니까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2배, 20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 이 지역이 또 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해당 특정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일 때 이 장소가 또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판단 쓸 때 이 대상 지역 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 의견 들은 다음에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이 지역이 분양가 제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들 다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저기 인천에 있는 송도나 청라 등의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결정이 되어진 요 장소 안에서 모든 단지가 아니고요. 외자 유치 촉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동주택일 때 분양가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란 요 장소 안에서 아주 높은 어떤 층수, 즉 50층 이상이 되는 주택이든지 또는요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일 때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여기에 포함되어서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 더 LCT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더 LCT 이제 말했던 단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분양 가격은 또 어떻게 또 결정할 것이냐, 이것도 등장이 돼야 됩니다. 분양가의 결정은요 크게 건축비 이거하고 택지비 요 두 가지 합쳐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입니다.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요, 요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별로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이것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따로 정한 요것이 바로 해당 지역의 건축비가 된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발표되어진 기본형 건축비가 됩니다. 자, 택지하면 택지비인데 이것은요 공공택지가 있고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니까 처음부터 분양가격, 공급할 가격을 결정한 딱 합니다. 해서 기타 부대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랍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는 말입니다. 민간 택지는 일단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겠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기타 부대 비용을 이렇게 산정합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를 할지라도 이때 매입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될 때는 이것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국가 등 공공단체의 소유 토지, 이 토지를 매입했다 할 때 매매계약서가 정확하다. 인정해 줍니다. 또 경매나 공매 통해서 매입한 금액, 이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또 해줍니다. 사적인 토지 거래일 때는요, 이 법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법인 장부의 적용 가격 인정해 줍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등기부 등본에 제시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 요거 제시 못하면 감정평가계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요 분양가는도 공시합니다. 분양가는도 공시합니다. 공시도 택지의 위치입니다. 택지의 위치. 해가지고요, 이것이 공공택지에서의 공시합니다. 누가 하느냐 보시면요, 이때는 해당 사업자가 직접 공시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광고, 팜플렛에다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민간 택지는요, 사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민간 택지는 시군구청에서 공개를 하는데, 요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요, 시군구청에서 설치합니다. 언제 하느냐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하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는 아주 강력한 전매 제한 정책이 출시하는 요 장소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어떤 높은 어떤 그런 지역으로서 필요할 때 지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보니까요, 요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장소를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시도는요,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전에 협의입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또 해제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해제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한 장소를 정했으면 그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 지정하는 그 목적이 없어진다 라고 할 때는 또 해제를 해야 된다. 의무상입니다. 의무상. 근데 시도는 해제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잘 해제를 안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해제 여부에 대해서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심의도 해제를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시도지사 또는요, 시군구청장, 행정청들이 그 상급자한테 해제를 요청을 또 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싫든 좋든 40일 안에 또다시 심의를 거쳐서 그 여부를 딱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투기과열지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주택의 자금 갑니다. 이것이 주택 공급이었어요. 공급. 자, 이제 주택의 자금 하겠습니다. 자금. 자, 자금 또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제 주택 상환사채란 자금이 또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 상환사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은요, 주택으로 상환해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받고 사채를 발행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발행해줍니다. 발행인데, 발행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행권자가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행 승인 받습니다. 이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 받고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 자,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H 아파트.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가운데에서 일부입니다. 등록사업자 가운데서 일부만 발행할 수 있다.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개인 사업자는 못합니다. 못하고 법인주택건설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또 법인의 그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사업자에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건설회사 이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 3년간 연평균해서 주택을 건설했던 실적이 300호 이상 되는 사업자 일대에 한해서 직전 3년간 요 연평균 주택 건설했던 호수 요 규모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게 승인 내어줄 수 있다랍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돈을 먼저 받을 때 항상 담보를 위해서 보증을 세운다. 보증을 딱 세웁니다. 이 보증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된다 해도 사채는 계속 보증사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 그럼 상환이 무엇이냐? 상환이 나옵니다.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주택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상환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근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 원한다, 희망한다, 원하면요, 이자 붙여서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채가 나왔다. 사채. 그럼 사채다. 사채 발행 방법이 뭐냐라니까 중요한 매력자리 하나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명정권, 발행자, 권리자 등이 있는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발행 방식은요, 이것을 액면대로 2억, 3억 액면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약간 할인, 2억짜리 발행하지만 2억, 1억 8천만 원 이렇게 할인식으로도 발행을 할 수 있다. 액면 할인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기명정권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지만, 이전할 수 없는, 이전 금지되는 어떤 지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알고 하니까요. 자,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이것도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해외 나간다, 이민 나간다, 또 해외 2년 이상 유학 등 파견 나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어. 항상 이사하면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서 양도하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하고요. 항상 사채, 채권이 하나 발행하면요. 장부를 비치합니다. 그 장부의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사채 원부다. 그럽니다. 요 사채 원부 장부에다가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있어. 정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 채권 여기에도 뒷면에 배설하죠. 기재해놔야 제3자 등한테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 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 보시면 이 법에 있는 모든 조항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법 추진하고 또 뒤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이후에 상법에 있는 사채 편 규정을 준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자금, 주택 상환 사채였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하고요, 분기별로 운영사항들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리모델링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용어라든지 각종 어떤 준비하는 과정의 조합 설립은 다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들이 이제 또는요, 대표회가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할 때에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요, 보시면 일단은 대수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정축, 주로 일부 정축이겠죠. 정축인데 실제는 세대수 증가를 또 많이 합니다. 실제는요. 요걸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100% 다 찬성할 때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동의여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때부터 2년까지 준비를 딱 합니다. 해가지고요. 30호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하고요. 30호 미만이나 증가하지 아니할 때는요, 이때 리모델링 허가 이것을 신청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신청 전보다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해서 여기 승인 또는 허가 딱 내어주면 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둘 다 사용검사
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는요, 역시 시군구청한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의 신청을 위해서 동의 요건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회의가 할 때는, 이때는 보니까요, 이때는 세대원 전원이 계속 100% 찬성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보니까 3분의 2 단 전체의 각 동에서 과반수 또 일부 동에 3분의 2였어요. 근데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허가 신청을 합니다. 요 신청할 때에 보시면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 전체에서는 이제 75%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80%에서 70% 이렇게 75%겠죠?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75%입니다. 75%또 바뀌었습니다. 또 각 동은 이제 50%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일부 동만 할 때 그 일부 동도 전체에 보니까 일부 동의 75%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을 한다 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인데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또는요 조합이 리모델링 한다라는 말로 하면 75%, 50%, 75 이렇게 또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보시면요. 자, 저기 183페이지에 허가해가지고 동요권에서 지금 80%, 50, 80 보이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75%, 50%, 75%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강연 시점이 6월 말입니다. 6월 달인데 실제 우리가 시험이 10월 28일까지 시행 일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상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월 달에 한 번 더. 그래서 지금은 75%, 50%, 7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할 때 보시면 증가되는 수가 50세대 이상 이렇게 증가됩니다. 증가된다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도시 과밀화 등의 우려를 위해서 이때는 심의한다 해서 심의하는데 주거정책 심의가 아니고 보시면 도시계획위에 심의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또 증가죠. 증가될 때는 지분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권리 변동 계획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 속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 이런 말도 보입니다. 뭐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다 보이지만요. 이 증가되는 주택은요. 조합원 한테 분양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한테 분양한다. 일반 분양 모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런 또 정축 가운데입니다. 정축 가운데서 세대수 증가합니다.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요거에서 도시 과밀화 우려가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요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서요.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요것을 또 수립을 합니다. 요 기본계획은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라든지 대도시가 수립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다. 또 수립한 이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하라라고 수립을 할 때는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부터 아닌 시 전부 다 이 계획은요. 도지사한테 시는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그 다음에 정축입니다.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자입니다. 할자들은요. 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에 관한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할 신고는 이 건설 무슨 기술연구원, 시설 안전 무슨 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한테 의뢰해서 실제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 실시할 자들은 말입니다. 이 실시할 자들은 리모델링 할 자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자와 함께 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붕괴 등 우려에 따랐고 정비법에 있는 집합건물 재건축을 결정을 딱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다라면 이 경우는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한다.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이것도 보시고 또 안전진단 실시하는 비용 등은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고 할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왼편에 보시면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세요. 3번. 자, 3번 말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에 효과 밑에, 안전진단 효과 밑에 또 방갈로 3번 딱 보이죠. 한 번 더 합니다. 안전진단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다랍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 정축 가운데서도 위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입니다. 수직 정축하는 이 리모델링을 허가합니다. 관할 시군구가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한 번 더 2차적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한 번 더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1차 진단 기간 아닌 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역시 수직 정축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요, 이때는요, 시군구청이 뭘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전성 검토라는 것을 또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1차 진단, 2차 진단 말고, 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안전성 검토를 또 의뢰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세 번 나온다. 그래서 요걸 묻는 문제를 요걸 집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점입니다. 또 이 안전성 검토만 치는요, 사적인 어떤 회사들 전문기관 빠지고 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연구공단한테만 맡길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을 끝을 내시면 됩니다. 하나 빠진 게 있다면요, 항상 리모델링 할 때 시공회사를 선정합니다. 항상 선정 나오면 경쟁인 차리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바로 100% 다 전원 동의받은 대표의 내부나 또 조합총회에서 경쟁인으로 선정한다. 이거 보시고요. 이제 이 리모델링 통해서 전유 부분 면적이 늘거나 준다 해도 종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랍니다. 하지만 권리 변동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일부 공용이 전유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규약에서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택법이었습니다. 보시고, 자, 이제 농지법 가봅니다. 농지법 186페이지 농지법 가겠습니다. 농지법도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십니다. 자, 농지에 관한 각종 어떤 소유, 이용사항 등이 다 담겨 있겠죠. 자, 농지법은요, 첫 번째 총칙의 농지란 무엇이냐 등의 용어 정의도 알아두십시오. 자, 농지를 농업인들이 농지를 보유한다. 또 농업법인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농지가 뭐냐 하니까요, 농지는 지목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 경작지로 이용하는 이 토지를 말하고 또 기타 어떤 도미 토지 이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지목이 전, 밭전자, 또 또 과수원은요, 농지 지목입니다. 이것도 농사 지으면 바로 농지인데, 요 토지가 아닌 지목으로서 농사 지은 지가 아직 3년 채 되지 아니하면 농지로 안 본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또 두 번째 가보시면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산. 임야인데 요 임야인 상태를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이제 다는생 식물, 밤나무 농장 이렇게 심는다. 이거 할 때요, 이때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또 세 번째, 목장용지, 초지, 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아니니까 요 경우는요,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이 누구냐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어도 농지하면요, 농사꾼이다 하면 300평은 나와야 돼.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로 농사 경영하는 자, 농부로 봅니다. 자, 또는요, 연간 90일 이상 농사 짓는 분들 농부로 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연간 축산업은요, 120일 이상 축산업 통산하는 분들 농부로 봅니다. 자, 또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되는 자도 농부로 본다. 이것도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저기 농지란 토지 위에서 하우스 농사를 지을 때는요,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부로 본다. 랍니다. 자, 또 네 번째, 큰 가축, 소 2마리, 중간 가축, 돼지 10마리, 그 다음에 염소 등의 소가축, 요거 100마리, 그 다음에 가금, 저기 닭이나 오리, 천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꿀벌, 영봉 10군 이상 사육하는 분들 농부로 본다. 이들이 이제 농지를 매입한다. 것이 대원칙이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업법인 보시면요, 100% 다 농부로 구성되어진 영농조합법이죠. 영농조합법인들, 지역마을 법인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임원들이 농사꾼인 바로 농업회사법인 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를 또 당연히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작용하면요, 자기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 투입된다 할 때 작용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농지의 소유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